반갑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독서 제재별 전략 강의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는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는 설명 대상에 대해서 분류, 유발 요인, 정서적 변화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유형의 설명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사후가정사고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글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후가정사고를 어떤 조건 부분이랑 결과 부분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독해 전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바로 전략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지문에서 지문을 독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시 사례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분류의 원리와 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예시와 사례를 다루는 방법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시 내지는 사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설명문에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명문에서 다루는 설명의 대상은 이런 설명의 대상은 추상적 개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추상적이란 말은 어떤 대상의 특징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상적 개념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시와 사례는 추상에서 구체화시키는, 추상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논리적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이 추상이란 말과 구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것들이 추상적이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데 이 개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통 사용하고는 하는데 이 예시, 사례의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례를 먼저 주는 거예요. 사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뭐 개념과 사례가 제시되는 게 뭐 순서가 바뀌었다 뿐이지 선생님 크게 뭐 문제가 있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주고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독자들이 이 추상적 개념 설명만 보고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사례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수능 독서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글에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례는 어떤 경우에 왜 그러면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문제를 위해서. 이해되세요? 문제 출제를 위해서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뭐 기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와 관련된 내용 혹은 뭐 A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 사례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1번 케이스에서 읽을 때 좀 중심을 둬야 되는 어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빠삭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례는 어떻게 조금 집중을 덜 하고 보아도 좋다는 거죠. 언제 그러면 사례는 읽어야 되냐?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글을 읽으면서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할 때는 이 사례는 좀 살짝 건너뛰고 읽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자, 사례를 굳이 앞에 주고 개념을 뒤에 줬다라는 말은 이 개념이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개념에 대한 느낌을 잡지 않으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사례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충 볼 게 아니고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례도 아주 꼼꼼히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개념도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사례와 개념 모두를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사후가정사고와 관련된 글은 이 2번에 해당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글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대학생 갑 그리고 대학생 을의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C학점을 받았는데 갑은 졸린 상태에서 시험을 봤고 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어떤 말을 하냐? 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또는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텐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한다? 사후가정사고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후가정사고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사후가정사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읽고는 절대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시가 제시가 되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에 따라 그러한 생각을 사후가정사고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예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딱 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도 충분히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도 충분히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글에 두 개의 사례가 쓰였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자, 이 4번 문단에서는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선행사건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의 경우에 조건 부분이 더 쉽게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죠. 이 4번 문단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은 뭐야? 이 앞의 내용이라고. 그런데 이 앞의 내용에는 선행사건 혹은 조건 부분 이런 개념들이 이미 2번, 3번 문단에서 설명이 다 된 상태야. 그리고 사후가정사고가 뭔지도 다 설명이 앞에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 개념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라고 한 요 부분은 뭐를 위한 거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개념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평소 같은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비해 다른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사후과정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이 예시 조금 대충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수능을 푼다고 할 때 요걸 가지고 뭐가 출제된다?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올 거는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 두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해놔요. 아,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문제 출제는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읽어야지. 요런 게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 사례를 다루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분류의 원리와 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분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라는 건 하나의 내용 전개 방식이거든요. 내용 전개 방식. 그래서 글을 이루는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나열하는가, 배열하는가 그런 방식 중에 분류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이 분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벤 다이어그램. 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집합을 이루는 이 원소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그래서 A, B와 C, D로 나누고 각각의 집합, 부분 집합이 되겠죠. 각각의 부분 집합을 B 내지는 C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런 걸 뭐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하나의 집합을 두 개의 집합으로 둘 이상의 집합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분류라는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디냐면 생물이거든요. 생물. 자, 한번 봅시다.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이라는 모집합이 있어. 동물이란 집합이 있고, 이 동물이란 집합에 사람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악어도 있고, 그리고 도마뱀도 있어요. 자, 이렇게 5마리 동물이 있다고 칩시다. 5마리 동물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동물들을 나눠봤어요. 이렇게 사람, 원숭이, 돌고래, 악어, 도마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위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젖을 먹이는 동물, 포유류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그리고 악어, 도마뱀에다가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파충류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물학자들이 하는 거죠. 분류학, 계통학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동물이라는 그룹을 포유류와 파충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포유류, 파충류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악어와 돌고래를 이렇게 묶었어. 그리고 도마뱀, 사람, 원숭이를 이렇게 묶었어. 그러면 악어, 돌고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수상동물. 그리고 사람, 원숭이, 도마뱀에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육상동물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포유류와 파충류로 나누는 것과 육상동물과 수상동물로 나누는 건 무엇이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분류의 기준이 달라진 거다라는 말을 써요. 자, 분류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분류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동물이 무수히 많죠. 근데 이 동물들을 생물학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통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쵸? 종류를 나누었어. 분류를 했어. 그렇다는 점은 이 분류의 내용 전개 방식이란 건 언제 쓰이냐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나누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게 분류의 내용 전개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의 방식이 쓰이면 그 글에 담긴 정보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정보량이 있을 때 인간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통된 것들끼리 묶어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분류의 전개 방식이 쓰이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자, 2번 문단인데요. 이 2번 문단에서는 사후가정사고는 이라고 설명 대상을 제시해 준 다음에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 추가형과 삭제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에 따라 상향적과 하향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사후가정사고를 두 개의 기준을 주고 두 개의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지. 다양한 사후가정사고를 삭제형과 추가형으로, 그리고 상향적과 하향적으로 나눈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분류가 쓰였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이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조건 부분에 주목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 전환 구조에 집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분류 기준은 결과 부분에 집중을 하고 전환의 방향에 집중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 분류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그 다음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글 한번 봅시다. 와, 길죠?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문단의 내용인데 앞서서 사후가정사고를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한 것들을 추가형은 뭐고 삭제형은 뭐고 상향적은 뭐고 하향적은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분량이 많아요. 그럼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지.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딱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접했어. 근데 이렇게 그 내용이 많았을 때 딱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너무 정보량이 많아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쵸? 그러면 어떤 긴장감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땐 어떻게? 뭐만 파악하는 거야? 이거 추가형, 삭제형 설명하고 있고 상향적, 하향적 설명하고 있네? 라는 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 둘은 분류 기준을 뭘로 세웠었지? 조건부를 가지고 분류 기준을 세웠고 전환 구조를 가지고 분류 기준을 세웠었지. 그리고 상향적과 하향적은 결과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전환되는 방향에 집중을 했던 거였지 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자고. 각각이 뭔지는 보지 말라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봤어. 근데 거기에 추가형, 삭제형, 상향적, 하향적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여기로 돌아가야 되지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읽고 추가형은 이런 거였는데 이게 추가형 맞나? 아니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누는 기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 3번. 윗글을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요 내용이죠. 자, 1번 문단 여러분들 이미 읽었으니까 알 테지만 갑이랑 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사후 가정사고였잖아. 그러니까 사후 가정사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사후 가정사고는 이 글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엇에 초점을 두었는지는 그 선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선지를 보면 좀 양이 많죠. 자, 선지를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보여? 삭제형, 상향적, 삭제형, 상향적, 추가형, 하향적 이런 말이 나오지. 그쵸?
그러면은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이문단원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자, 삭제형하고 추가형 요 두 가지 경우는 뭐 조건부에 따라서 보고 조건부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본다고 했었지. 그리고 상향적, 하향적은 뭘 본다고? 결과부의 방향을 본다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삭제형이라는 건 조건부에 원래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것을 삭제형이라고 하고, 추가형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삭제형과 추가형이었지. 그래서 조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조건 부분의 진술 방식이 바뀌는 거지. 자, 그리고 상향적과 하향적은 뭐 어떤 사건을 가정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정했는데 가정한 결과가 원래의 결과보다 더 낫다면 상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일어난 일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가정을 한다면 하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다시 읽으면서 빠르게 파악을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정답은 3번인데, 자, 정답 3번에서는 삭제형 사후과정 사고를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데, 자, 먼저 보면 의리 C라는 성적을 받고 내가 더 공부를 했더라면, 자,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상태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추가형이죠. 자, 그리고 B라도 받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B를 받았다는 건 원래는 C를 받았잖아. 근데 B를 받았다는 건 더 좋아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향적 사후과정 사고가 상향형 사후과정 사고가 일어난 거죠. 상향적.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거에 따라 보면 이거는 추가형 사후과정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건부를 봤을 때 틀린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뭐 분류의 방식이 쓰였을 때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강 사후과정 사고에 대한 학습을 해봤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